제가 다시 연주하게 해드릴게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인의 양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연주하게 해드릴게요. 13살 소녀의 목소리가 고급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 손을 중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겁니다. 좋아. 정말로 내 손을 움직이게 한다면 내 재산 3조 중 절반, 1조 5천억을 주겠어.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소녀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한 여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양손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여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붕대로 감긴 손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분명 조명이 떨어졌고 누군가 자신을 밀어냈던 것 같은데 과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여인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리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엄마, 21살 딸 우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우진아, 엄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요. 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한 달에 1번, 그리고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6개월 후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장애인 아내와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남편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아빠 따라갈래요.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가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들이 떠난 후 여인은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준호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살인자. 이준호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무리하게 일시키지만 않았어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죠. 사고 당시 기억이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사세요. 이준호 아내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말로 그 저주 속에서 살아왔죠. 재활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의들이 와도 고개를 저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손가락을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인은 포기했습니다. 손을 쓰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을요.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두 떠난 그곳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가득했죠.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떨어지는 조명, 이준호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공포.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 차서연이 새로운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한 여인과 어린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과 딸 서아가 저택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서아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아이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윤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떨리는 손은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이분이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입니다. 차서연이 말했지만 정유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비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정윤의 숨겨진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선생님, 서아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손,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직원들은 경악했죠. 정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서아의 말에 정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고작 13살짜리 꼬마가 정윤이 서아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내 손을 내가 고친다고? 수진이 황급히 서아를 끌어당기며 사과했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선생님. 그 순간 정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만약 내가 정말로 날 다시 연주하게 한다면. 모두가 숨죽여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재산 3조 중에서 절반, 1조 5천억을 주겠다.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선생님, 그건 너무... 닥쳐. 정윤의 일갈에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정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아를 쳐다봤죠. 그냥 선생님이 다시 연주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정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그만. 정윤이 손을 들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 아이가 날 다시 연주하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은 이 아이 것이다. 그녀는 다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난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즉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수진이 딸을 잡아 끌며 애원했지만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정유는 냉소를 띠며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 이들의 방을 안내해.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서연이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죠. 감히 선생님을 농락하려 들다니. 서연은 서아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다치면 손도 다친다고.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죠. 정말 할 수 있겠니?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택 어딘가에서 정유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선생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틀 뒤 아침 차서연이 정윤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특별한 분? 네. 선생님 손에 기운을 불어넣으실 분입니다. 정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당이라도 부른 거야? 아닙니다. 음악 치료 전문가십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죠. 서연의 고집에 정윤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50대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염주를 걸고 손에는 요란한 방울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드디어 뵙습니다. 여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손엔 큰 애군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어두워 보이는 듯했죠. 3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이 보입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들리는군요. 여자의 말에 정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준호를 알고 있는 거지?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안에 음악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이 집 모든 사람이 화를 입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아가 갑자기 뛰어나왔죠. 거짓말. 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서아야, 어른들 얘기해. 수진이 황급히 딸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이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선생님 손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버릇없는 것, 어디서 감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손이 나을지 알아요? 서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죠. 여자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악한 기운을 가진 아이를 집에 들이다니. 사악하다고요? 정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 아이가 바로 애군의 근원입니다. 여자는 서아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억만 있으면. 2억? 정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2억으로 큰 음악 치료를 하면 선생님 손의 감각이 돌아올 겁니다. 여자의 눈이 번뜩였죠.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서연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2억이면 싼 겁니다. 손을 고칠 수 있다면. 닥쳐. 정윤의 일갈에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무서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맑은 눈으로. 너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윤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눈이요. 돈 생각만 하는 눈이에요. 서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은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예요. 여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2억 받으면 정말 선생님이 연주할 수 있어요? 서아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장한다. 그럼 실패하면 2억 돌려줄 거예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치료비 받고 못 고치면 돌려줘야죠. 서아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정유는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선생님, 이런 건방진 애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네. 무당이든 뭐든 당장 나가.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 집은 곧 망할 거예요.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서연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거실엔 정윤과 서아, 수진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서아가 버릇없이. 수진이 사과하려 했지만 정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그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기꾼인걸. 엄마가 그랬어요. 진짜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돈부터 말하지 않는데요. 서아의 대답에 정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서아의 말에 정윤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꼬마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복도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손한테 인사해 보세요. 사이비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정윤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죠. 뭐라고? 손한테 인사를 하라니. 정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손이 서운해했을 거예요. 서아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말도 안 돼. 손이 무슨 감정이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살아있대요. 서아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가 가르쳐준 소리 기억 치료법이에요. 정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좋아, 해보자. 서아가 밝게 웃으며 정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손을 만져보세요. 만져? 난 감각이 없다고. 그래도 만져보세요. 손으로라도 느껴보는 거예요. 정윤은 마지못해 자신의 손에 다른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만 전해졌죠. 이제 손한테 말해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라고요. 이런 걸 정말 해야 해? 정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꼭 해야 해요. 정윤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소나.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죠. 따끔거리는 듯한, 간지러운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정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느껴졌어요? 서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정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느꼈으니까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손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서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못마땅했죠. 선생님, 이런 어린애 장난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나가. 정윤의 단호한 말에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서연은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서아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죠.
선생님, 이제 손한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미안하다고? 네. 3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요. 정유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손에게 사과한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아의 맑은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손아. 너를 미워해서. 그 순간 더 강한 감각이 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손목까지 올라왔죠. 아, 정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느껴져요? 서아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정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졌죠. 다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왜 다시 안 느껴져? 정윤이 다급하게 손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은 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네, 정말이요? 서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분명히 뭔가 느꼈어. 정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지속됐죠. 손이 선생님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했으니까요. 서아의 말에 정유는 침묵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때문이죠. 사고는 선생님 잘못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 눈을 보면 알아요. 뭔가 더 있다는 걸.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죠. 뭐지? 정윤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서아는 정윤의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죠. 책장 뒤에서 먼지 쌓인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거기서 뭐해? 정윤의 목소리에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서아의 물음에 정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서아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올린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아의 말에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정윤. 그게 3년 전까지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을 잃어버린 여인일 뿐이었죠.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치를 취해야겠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실행해. 그 모녀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지? 서연의 위협 전화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정윤이 서재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준호의 유품이었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던 그 시계였습니다. 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서재 금고에 있는 걸까요? 그때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이 시계, 이준호 선생 것인데. 서아가 시계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계 유리가 깨진 방향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충격이 뒤에서 왔어요. 앞에서 부딪혔으면 이렇게 안 깨져요.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서 충격이 왔다고? 그날 밤 정윤은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죠. 백미러에 비친 검은 차,
급속도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새벽 3시 정윤은 혼자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고 사고 관련 서류를 꺼냈죠. 교통사고 보고서, 경찰 조서, 보험 서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분명히 2대의 차가 찍혀 있었는데 보고서엔 단독 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정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차의 번호판이 일부 보였죠. 비록 흐릿했지만 숫자 몇 개는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 주무세요? 수진 씨, 이것 좀 봐요. 정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뒷차 보이시죠?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회사 차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이런 번호판 봤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쓰는 특별 번호예요. 정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 차라니. 그럼 누가? 선생님. 서아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정윤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검은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윤의 옛 비서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 왜 여기? 강 실장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3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서연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 강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진실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뒷차가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서연 씨의 짓이었죠.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선생님이 사고로 죽으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정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대신 장애인으로 만든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강 실장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CCTV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도요. 서아가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이준호 선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윤이 흐느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정윤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 실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서연 씨가 횡령한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200억입니다. 3년에 걸쳐서요. 정윤이 경악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서연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죠. 선생님, 차서연은 반드시 잡을 겁니다. 경찰이 약속했습니다. 정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니.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숨겼으니까요. 아니야, 강 실장. 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줬잖아. 정윤이 강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선생님, 서연 씨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그것은 서연이 수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200억을 이 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선생님을 이용만 한 거네요. 그런 셈이지. 정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쁜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서아의 말에 정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차서연을 체포했습니다. 서연은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혔죠. 정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날 오후 경찰이 서연을 데리고 저택에 왔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서였죠. 수갑을 찬 서연의 얼굴엔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유정윤, 잘 살아봐라. 왜 그랬어, 서연아? 15년을 함께 했잖아. 정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5년? 그래, 개처럼 일했지. 근데 뭘 받았냐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월급쟁이로 15년. 당신은 3조 원 가졌는데.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죽이려고? 아니야. 불구로 만들어서 조종하려 했지. 서연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준호는 내가 회사 돈 빼돌리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죽인 거야. 정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당신 탓으로 돌리면 일석이조잖아.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서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유정윤, 넌 평생 그 손 못 쓸 거야. 서연의 마지막 저주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자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윤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아야 봐. 움직여. 진짜요? 서아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딸 유우진의 첫마디였습니다. 21살 딸의 눈엔 오직 탐욕만 가득했죠. 정유는 3년 만에 본 딸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우진아, 그동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돈이나 주세요. 우진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이 집 어차피 다 우리 거라고. 그때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 애는?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저 애랑 저 여자 엄마 돈 노리고 들어온 거 다 알아요. 우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정윤이 경고했지만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랑 엄마가 짜고 치는 것 뻔해요. 우진이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애 앞세운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다 조사했어요. 우진의 말에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 엄마 우스워요. 우진이 서아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렸죠. 그만해. 정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저들 편 드세요? 3년 만에 온 친딸보다?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난 이들 편이야. 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미치셨네요. 완전히. 우진이 테이블 위 꽃병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싸워요. 제가 친딸인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를 거예요. 정신감정도 신청할 거고요. 정신감정? 정윤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정신이 온전하시면 저런 사람들한테 1조 5천억을 줘요? 치매 아니면 정신병이죠. 우진의 말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3년 동안 장애인 엄마 숨기느라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우진이 정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이제 와서 감동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역겹네요. 우진아, 넌 다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전 돈만 받으면 돼요. 우진이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어머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정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 그날 밤 정윤은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완전한 결별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손가락도 전보다 더 많이 움직였죠.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선생 공방이 여기입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서 정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3년 만에 찾아온 이곳. 죄책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제야 용기가 생겼으니까. 정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가 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서아야. 정윤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의 아내가 정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호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공방에는 이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준호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준호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3년을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너는 누구니? 저는 서아예요.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준호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서연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CCTV 화면 캡처,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서연의 자백서. 이게 뭐죠? 이준호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고는 계획된 거였어요. 정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서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뺑소니를 시켰어요. 뺑소니라고요? 네. 이준호 선생님은 그 음모의 희생자였어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년 동안 제 과실인 줄만 알고. 이준호 아내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 차에 타고 있었기에 책임은 제게 있어요. 이준호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품었던 원한이
혼란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나요? 네. 체포됐어요. 모든 죄를 자백했고요. 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이준호 아저씨도 편히 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서아의 맑은 눈을 보며 이준호 아내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유 선생님, 그녀가 정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피해자였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이준호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겠네요. 3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았죠.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준호 아내가 정윤을 부축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요. 정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이. 서아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호 아내도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정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미완성 바이올린을 집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거예요. 이준호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만들던 거였어요. 정윤이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하겠습니다. 공방을 나오면서 정윤은 훨씬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정말 괜찮아요. 정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정윤은 손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수진과 서아가 양옆에서 지켜봤죠. 선생님, 곧 완전히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서아야. 정윤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정윤은 서재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서아와 수진이 옆에 서 있었죠. 한번 해볼까? 정윤이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활을 현에댔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죠. 하지만 분명한 화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아와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날 다시 살려줬어. 저희도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듯이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정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 소녀 조서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때로는 우리가 연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 놓지 못한 죄책감.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마비시키는 것인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